네, 지금부터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과 이영근 교수입니다. 자, 이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주제가 주제인지라 좀 많이 무겁네요. 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가업 승계와 상속증여세 제도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 의원이신 박대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최학회인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이신 한양대학교 이용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외에도 많은 내외 기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포지엄을 주관해 주신 박대출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박대출입니다. 코스피 8천과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 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강선영 의원님 일본으로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따로 사실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고 특별히 지혜를 나눠주실 한국경영인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강원 교수님, 그리고 신현안 교수님, 박훈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또 경의를 표합니다. 실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질 때 비로소 단단한 직물이 됩니다. 국가의 경제적 뿌리 역시 기업의 영속성에서 나옵니다. 독일과 일본이 수만 개의 100년 기업을 동력 삼아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15개의 남짓의 기업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 세대의 기술과 정신이 2대 3대로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승계 환경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주요국의 평균 세율이 20% 내외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지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R&D에 투자하거나 신사업을 구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 훼손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미래 세대 전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의 약 95%가 조세 부담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또 있습니다. 실제로 승계를 마친 기업들이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일반 기업보다 매출은 2.5배, 고용은 2.3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진 기업은 승계 전후로 일자리, 매출액,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 등이 상승한다는 사실이 많은 외국의 사례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업 승계 문제를 개별 기업의 경영권 유지나 개인의 배불리기 문제 등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를 통한 원만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투자를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징벌적 과세의 굴레를 벗겨내고 우리 기업들이 백년 기업이라는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옥한 세제 환경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기업이 대를 이어 축적해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세금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개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여 가업승계의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안과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들이 오늘 심포지엄에서 활발히 개진되어 우리 기업들이 백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자유경제포럼의 대표 의원으로서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소희 의원님께서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동주최학회인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이신 한양대학교 이웅희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인학회 회장 이웅희입니다. 우선 현행 상속계 개선 문제에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대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강선영 의원님 그리고 이소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어느 때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계속 불확실성과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이나 국내적이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업 환경이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속증여세가 조금 더 완화된다면은 아마 더 주식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일으켜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상속세, 증여세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계속 거론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전문가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속증여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됩니다. 2025년 작년 12월 24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에서 후계자 부재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기업들이 약 67만 5천 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라든지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상증세 개편도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중국에 그 상속증여세 없는 거 아세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국에 상속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세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기업 승계나 가업 승계를 할 때 한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세율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더 기업 친화적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활력이 있고 혁신적이고 이런 것이 다 이런 원인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속세는 분명히 부의 재분배라는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정책이 너무 그 재분배 쪽에 치중된다면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혁신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전체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간의 최적 비율을 찾아서 보다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런 바람직한 제도나 개선안이 도출되고 그것이 공론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희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존경하는 박재수 의원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개최를 하기도 하고 저는 원래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요거를 꼭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의 동향이나 현황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거라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저도 박재수 의원님과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현한 교수님께서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성결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현한 교수님은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삼성 SDS 사회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신현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 제목을 주가지수 8000 시대를 위한 선결과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이 상속세 개편이 누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지수가 과거 한 300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다가 6000까지도 오는 이런 좋은 이제 결과가 있었지만 이것으로 멈출 게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더 상승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주가 지수 또는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속세 개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기업 가치라는 것은 세 가지의 변수로 결정이 됩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벌고 있는 돈을 몇 %로 할인할 거냐,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뭐 기부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요구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 수익률이 결국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가 사실은 이 할인율을 낮추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 또는 뭐 믿을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없게 되면 그만큼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게 되면 그러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도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효과가 생기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기업의 이 현금 흐름을 키워나가는 이런 성장에 대한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업은 성장을 원할 거니까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뭐 주가지수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기업이 알고 보니까 성장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기업은 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수식에서 보시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다면은 그 기업은 현재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자동차가 퍼라는 게 이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배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배수를 1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수가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10배 정도 됩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르시는 분 없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약 35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 1,000원을 벌었을 때 현대차의 주가는 10,000원인데 그런데 테슬라 주가는 35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되는 성장성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우리나라 기업의 35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성장성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쓴 얘기죠. 뭐 우리 동네 빵집 주인이 동네에 무슨 기여하려고 착한 마음으로 빵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빵집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질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따뜻하게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론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국부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속세 이야기하는 것도 상속세를 가지고 뭐 기업인, 뭐 부자 기업인들 계속해서 더 잘 살도록 도와주자고 뭐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자, 줄여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결국은 그들이 계속해서 기업을 경영을 할 때 결국 부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주가 지수도 지금의 단계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8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성장의 엔진인 상속세 폐지를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방금 뭐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이죠. 50%의 할증세율까지 하면은 60%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상속세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율도 바꿔야 되겠고 또 공제에 대한 것도 얘기해야 되고 과세 방식도 지금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뭐 이런 과세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할증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의 상속세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가 빨간색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국가들을 좀 보면 OECD 평균이 약 15% 정도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세가 없는 국가를 포함했을 때 OECD 국가의 상속세 평균 세율이 되는 거죠. 상속세가 있는 국가만 포함한다면 뭐 4% 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통계를 얘기할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그 범위로 해서 그 통계치를 만들 거냐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OECD 평균이 22%다 또는 23%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통계를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만 가지고 OECD 평균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통계를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마구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OECD 평균은 약 15%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세가 얼마나 지금 불합리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5년간 사실은 과표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플레이션 텍스, 인플레이션이 만든 소리 없는 증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소득세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속세보다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죽을 때 한번 뭐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텐데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봐야 되는 숫자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겠죠. 아마 지금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35% 정도 되죠. 35%에 뭐 주민세까지 하면은 38.5%가 됩니다. 8,8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 그런데 8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 35% 정도의 세금을 내는 그 구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1987년도입니다. 1987년도. 1987년도에 8천만 원이면은 아마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한 3채는 살 돈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버는 사람한테 내던 세금이 이제는 웬만한 회사의 과장, 부장만 돼도 다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됐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속세도 지난 25년간 과표가 공제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200%가 올랐고요. 이것도 굉장히 낮게 잡아서 200%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과세 대상이 거의 배가 됐습니다. 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53%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속세의 취지가 뭐였죠? 부의 세습을 막겠다라는 거였죠. 이제는 그 정도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부의 세습이 아니라 그냥 중산층을 없애자. 이렇게 지금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0억 원짜리 주택. 그러니까 요새 뭐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 정도 한다고 하죠. 세금은 얼마 낼까? 공제를 제하고 세금을 계산했을 때 약 6억 4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6억 4천만 원을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 그렇다면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든 먼저 가게 될 수밖에 없죠.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텐데 그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없어지기도 전에 상속세부터 내야 되고 그 상속세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저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5년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더 올랐기 때문에 뭐 최근의 숫자를 갖다가 반영한다면 더 높겠죠. 하지만 세금, 세율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또 생활물가도 바뀌었죠. 2000년도에 최저임금 1,600원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최저임금 10,000원이고요. 약 6.5배로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공제액 동결입니다. 결국은 공제액이 동결이라는 얘기는 공제액의 실질 가치는 마이너스 84%가 됐다. 공제를 예전만큼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25년간 개인소득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2000년도 세율이 40%였는데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800만 원 이상이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자, 가업이 승계가 단절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장수 기업이 없어지죠. 국부가 유출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됐든 그 통계는 어떻게 잡느냐,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 어떤 그 국부 유출이 뭐 국부 유출이냐 뭐 이런 정의에 따라서 통계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뭐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죠.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팔아야 된다. 또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민을 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취지가 뭐였죠? 그리고 부의 세습을 막자는 건데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 부의 세습이 될까요? 지난 한 200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어떤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30년을 버틸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60년을 버티는 확률은 9%가 되겠죠. 90년을 버티는 확률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100년 후에 존재할 가능성은 2, 3%밖에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부의 세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거에 이 상속세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경제 환경, 그래서 어떤 뭐 땅을 상속한다든지 현금을 상속한다든지 금을 상속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상속을 받은 그 자녀가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상속입니다. 근데 기업의 상속은 사실은 거의 뭐 100년을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0년을 존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승계 실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속할 때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을 못 파는 이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물납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이제 세금 대신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납을 한 회사들이 2013년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10년 남짓하죠. 그런데 이 10년 사이에 물납을 한 기업들이 현재 40%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물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지금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현찰로 낸 기업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40%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안에 40%나 없어지는 이 기업들을 부의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세를 계속 매긴다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징벌적인 과세다. 그냥 부자 보기 싫다. 부자 나오는 거 싫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다 가난하게 만들겠다. 근데 과연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까? 역사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죠. 모두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지, 모두 다 같이 어떤 부자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100억대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 봤습니다. 계산해 보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약 50.4억 정도가 상속세로 납부가 돼야 됩니다. 100억짜리라고 보통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한 회사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인들 중에 가업을 상속받은 그런 중소기업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100억이라고 해서 대충 이제 그 가치가 나오는 경우는 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그러니까 땅값, 이 공장 부지가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이라는 과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려면은 그 회사는 그 공장 부지를 팔아야 되는 거고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땅을 막상 팔려고 하면 과연 10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뭐 70억, 80억 이 정도 수준으로 받겠죠. 차라리 정부가 그러면 100억으로 치고 50억 가져가고 50억을 현찰로 주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0억은 하여튼 내가 매긴 가격이고 너는 100억에 50억을 내야 돼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과연 그게 맞는가? 그 100억을 마련해야 되는 그것까지 그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꼭 부담시켜야 되는 건가? 이것도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 분들한테서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데 해외는 어떤가 봤더니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많은데 뭐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 자본 유출 방지, 그다음에 투자 촉진을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만들었죠. 자본이득세라는 것은 상속을 받은 자산을 매각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자본이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상속세 유지를 하는데, 사실 이 나라들도 상속세를 유지하지만
상속세를 바로 내지 않고 뭔가 그 기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상속세를 완화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또는 유지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속세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상속세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 투자가 감소되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만 낮춰도 사회적인 후생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를 50% 감면할 때 총 실질 투자는 1.8%, 매출이 0.15%, 고용이 0.13%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오고 있죠.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 10년 동안 GDP가 0.8% 성장할 것이고 자본 투자가 2.3% 증가할 것이고 일자리가 15만 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상속세도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세수가 필요치 않은데 상속세를 걷어야 될 이유는 또 없는 거고요. 또 과연 재분배를 하는데 상속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것도 평가의 기준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 연구 활동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 상속세를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본 축적이 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GDP도 이제 증가할 것이다,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다. 또 기업 활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될 것이다. 또 가업이 계속해서 승계가 되니까 기업이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폐지 축소를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안 그렇다, 상속세를 유지해야 부의 세습을 막고 기회도 균등해지고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은 어땠느냐? 아까 이제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개인 소득세가 됐든 개인 높은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폐지했느냐? 스웨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케아 있죠. 이케아가 상속세 때문에 사실은 기업을, 본사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전했죠. 사실은 이전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나가는 것을 이제 막고자 상속세를 폐지했는데, 그 상속세를 폐지하고 나서 사실은 기업 투자나 고용 지표가 오히려 더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속과 상관없이 투자를 지속해서 하고 또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돈을 버는 이 회사원들이 내는 이런 개인 소득세, 그것이 이제 상속세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9년에 갑자기 10%로 인하를 합니다.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상속세가 50%였을 때,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대만의 기업들은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들 보면은 뭐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키우다가 중간에 계속해서 다른 회사를 차립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를 차려서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숫자를 늘려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로 상속세가 인하되고 나서는 그런 복잡한 지배구조 싹 없어졌고요.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기업이 TSMC와 같은 그런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급기야 우리나라보다도 뭐 GDP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술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국제적인 그런 경향은
상속세를 계속 없애거나 낮추는 그런 추세이고 외국의 그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거는 외국에서 상속세를 없애서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세습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고 하면 이걸 계속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국민들만 상속세가 여전히 있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되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율을 인하해야 될 것 같고요. 과표 및 공제액도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유산세라는 것 뭐 제 뒤에 발표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지만 유산이라는 거를 할 때 그 유산의 금액으로 상속세를 매길 것이 아니라 유산을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를 갖고 세금을 매겨야 되겠죠. 그게 유산 취득세가 되겠죠. 더 나은 방향은 자본이득세처럼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대 주주라고 해서 할증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표 25년 동안 동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물가 연동제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께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훈 교수님은 현재 서울시립대 부총장이시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박훈입니다. 저는 가업승계 부분을 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 발표자께서 상속세 부분의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폐지나 완화 부분 말씀 주셔서 저는 좀 완화하는 입장입니다. 폐지를 주장하신 분의 그 입장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세금이 25개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세법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가 넘어야 될 부분 중에 25개 세금 중에 왜 상속세이냐 이걸 또 설명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런 상속세만 왜 이야기하느냐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담은 OECD 여러 나라와 그리고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조를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속세는 좀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영국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미국도 이야기할 텐데요. 세금의 탄생은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17세기에 전쟁에서 상속세 오늘날 모습은 아니지만 탄생을 했고 일본만 하더라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독일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그 준비를 위한 그래서 전쟁과 굉장히 맞닥뜨려 있습니다. 탄생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금의 특징이 만들어진 세금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하는 특징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이 이제 경영권이 이전되는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 이후에 30년을 1세대로 보면 여러 세대가 오는 과정에서 이 두세 세대로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상속세 12조 세금을 올해 완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상속세가 높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제 초점은 기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기업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시작을 해서 고용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부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으로 보인다면 더 한 걸음 가기 쉽지 않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기업이 유지되면 고용 유지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나 코리안 디스카운트와 가업승계 제도를 보면 이제 상속을 앞두는 입장에서 보면 주가를 눌러놓는 것이 그 상속세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나올 때 상속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격이 나오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50% 정도 할증까지 포함이 되면 60% 정도를 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지 않는 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높은 상속세 부담이 되면 주가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에서 높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낮은 주가를 선호하게 되고요. 상승을 앞두게 되면 그게 기업 가치 저평가가 되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제에서 보시듯이 상속세가 워낙 높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상속세의 경우는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제가 엑소에서 마치 이제 요즘 통계 잘못 소개하면 혼나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 통계 봐가지고 제가 국세통계연부에서 봐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 전에는 우리가 영농상속공제와 가압상속공제라고 해서 1억, 2억 굉장히 낮게 돼 있다가 기업의 유지라고 하는 2008년 독일의 그런 것들 모티브를 받아서 그때 법안이 도입되면서 이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기업의 유지라는 부분이 어떤 부자의 혜택으로 보이는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넘어오면서는 공제한도 늘리고 전에는 1억, 2억이었거든요. 이것들은 그래서 점점 늘려서 지금은 600억까지 이제 올라와서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보면 깎아주는 게 6천억 정도까지 된 겁니다. 여기에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일단 1,000억이나 조 단위가 넘어오면 이제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 혜택주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제도를 도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와 그다음에 세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러다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깐깐하게 해놓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정착기에서 확대해서 급성장으로 오면서 요건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사후 관리 부분도 어떻게 보면 15년 같은 게 10년, 7년, 5년 낮춰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라는 게 그러다 보면 또 이 부분이 악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악용하라 볼지 아니면 높은 세율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특징적인 게 언론에 나오기는 본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사후 관리라든가 업종병이나 고용 유지 등에 관련해서 특히나 약간 완화하는 앞에 2개. 그래서 좀 더 길을 터주는 제도 개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행 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 지금 이거 뚫고 나가야 되는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기업 유지보다는 부의 대물로 인식되는 순간 스톱이 되고 실제로 조세 소위와 그다음에 그 당시 기재위 통과됐는데 저도 이제 매년 거의 상속세율 증세법 책을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개정을 하는데요.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통과가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압승계 요건 완화였거든요.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12월에 보통은 상임위가 통과되면 통과되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가압승계의 요건 완화 부분이 이슈가 돼서 세법이 스톱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부의 대물림에 좀 방점이 찍히면서 스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이 요건 완화라든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편법 자산의 증시 우려는 이 제도를 봤을 때 좀 원래 취지와 좀 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우려. 그렇지만 이제 OECD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떠한 자산과 혜택이 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물론 이제 일주제자 발표자 하듯이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12억으로 뛰어서 사실 10억이 나오면 상속세 작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공제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데 중산층까지 여파가 되는 걸로 서울 집값 아파트값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정교한 타겟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전반적인 일주제라고 그러면 이주제의 경우는 가압승계, 기업 위주되는 쪽으로 타겟팅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독일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저도 2008년 도입됐을 때 이렇게 공청회를 했을 때도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가압상속을 대해서 기업 자산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비삼유자산은 끊어내는 또 특징제 그래서 관리자산을 그래서 통상적인 그 업무용,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 간 임금총액 이것도 선택 부분입니다. 가업을 승계받았을 때 우리가 AI 등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속을 받았는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숫자를 줄여야 되느냐. 고용 유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사실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상속받을 그 기업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탄력적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분류의 경우서도 소, 중, 대로 넓히는 이유가 가업 승계를 받은 다음에 그 가업의 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풀어놨거든요. 이제 그게 잘못 오용이 되면 우리가 이게 과연 가압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임금 총액이라고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승계 계획을 도입을 해서 이 경우는 납부유예제로 우리도 납부유예제를 도입을 했는데 중소기업만 지금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금 깎는 거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납부 유예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현실성 한 입장에서. 근데 상속세를 폐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세금 높은 분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지는 않은 제안입니다. 저는 세금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여러 원인에 따라 하면 그러면 기업이 유지되면 그때 가서 걷게 하자.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프랑스는 이거는 뭐 뒤트레이유 협약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 이름을 딴 것인데 일단 주주들이 모여서 협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가압상속을 받는 사람이 협약을 하는. 그래서 미리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아까 영국 17세기 말씀드리긴 했는데 영국은 40% 단위세율입니다. 저도 이제 여야 조세소의 간사님들 비롯해서 기재위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영국이 40%의 세율에 대해서 단일 세율에 대해서 만일 유산을 10%를 기부를 하게 되면 세율을 10%를 깎아주는 제도가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2배가 늘었거든요. 유산 기부가. 그런 법안이 이제 국회에도 통과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5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데 영국은 오래 전에 상속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단일세율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사업용 관련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거기는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어떤 혜택 주는 부분이 기업 관련의 자산 부분인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구분이 있긴 한데 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이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게 나중에 다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성과도 사람 숫자를 볼 것인지 이 정도를 인건비를 쓰는 거를 총액을 해서 질을 볼 것인지 그래서 임금 총액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기여도 가미시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방식이 납부유예도 우리가 중소기업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벌어지고가 아니라 미리 협약을 통해서 그 프랑스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앞에서 네 나라 봤는데 특징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방식을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나라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성과를 연동을 해서 좀 혜택을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중소기업은 도입됐는데 이제 중견기업 확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되면서 문제됐던 게 젊은 사람들이 빨리 부의 무상이전을 갔다 하면 열심히 일해서 활성화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전증여를 활성화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정산하는 방식. 우리도 일부 도입은 됐습니다. 그런 방식도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 트랙으로 해서 ESG나 근로자 참여를 가져와서 약간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5 내지 20% 한도가 있긴 한데 그걸 또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상속 개시 시점에는 일부를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잘 지켜주면 최종적으로 공제를 확대하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방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중소기업 부분인데 중견가에 확대를 해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가압승계하신 분들이 요건이 있다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유지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요건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도라는 게 처음 설계대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또 배당이나 자사주를 통해서 돈을 빼가는 것들도 그래서 세금은 작동을 할 때 100% 좋은 의도로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까지도 해야 제도가 안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악용하는 사람을 전제하면 요건이 빡빡해지면서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과세 기준 같은 경우도 많이 이러기 하게 되면 상속 시점.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징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보면
가격이 점점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잡을지 뒤에 잡을지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여러 자산이 오른다로 기업이 가치가 오른다는 전제로서 보면 앞부분은 승계 시점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존증여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를 허용하거나 미리 경영권을 조기하도록 하는 것들, 상속시 정산을 내서 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걷어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의 대물림에서 너무 강조를 하신 분들을 설득하는 방안일 수 있는데 공익법이나 우리 사주조합에게 뭔가 혜택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방안은 장단점이 있어서 뭐 제도 안정은 독일 모델이 A형이라고 그러면 실은 독일 모델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유행 결정이 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혜택 주는 게 불명하게 해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좀 더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을 생각을 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확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기 세대 교체의 경우는 지금 고령자들이 미리 승계 작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라든가 ESG 부분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에 맞춘 맞춤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일주일에 말했던 상속세가 너무 높은 거를 완화해 준 것 필요하고 근데 그게 뚫고 나기 어렵다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촘촘히 맞춤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험 관리, 조세피도 방지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가압승계를 이렇게 해보겠다. 이 부분이 구세청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구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를 통해서 이렇게 승계를 하려고 한다고 보여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서로 간에 신뢰를 가져서 뭐 1대1 컨설팅은 우리 구세청도 일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어겼을 때는 여러 가지 추징이라든가 제재는 가는 걸로. 뭐든지 약용관 저도 이제 세제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 계신 퇴직하신 보면 일단 사람이 탈세를 한다는 전제로 많은 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기업하신 분들이 기업을 자기 아들보다 더 여기시는 분도 있듯이 그다음에 고용 종업원들도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기업인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꾸려나갈지 왜냐하면 세대가 교체되면 기업도 그 경영진이 교체되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주시면 이런 스케줄 따르면 법률 개정이 되고 나중에 안착이 되면 유산식세 세제 도입도 저도 그 TF에 들어갔었거든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유산시세 전환도 논의는 지금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가압승계에 대한 것을 좀 요건을 잘 정비를 하게 되면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든가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 교수님, 박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개별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윤 교수님, 전 IBK 경제연구소장 조봉현 박사님,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 변호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정석윤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신현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우리의 상속세 제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게 어떻게 기업 가치에 훼손을 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고요. 또한 박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정책 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현환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문제 의식과 정책 제언의 그런 방향 이런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저는 저의 토론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 상속세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좀 불합리한지는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논의들이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 토론이나 이 논의가 입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까 신현환 교수님의 그 슬라이드에서 잘 요약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나쁜 점만 골라 담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속세를 바라봤을 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산세 방식을 가져왔지만 미국이 1인당 굉장히 높은 공제한도 거의 200억에 가까운 면제한도는 갖추지 못했고요. 반면에 일본의 최고 세율을 가져왔지만 일본의 유산 취득세 방식, 즉 상속인별로 분산 가세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괄과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과 실효세율이 거의 최대 60%까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5억 원의 공제가 25년대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삼중 부담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앞서 박대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이 실효세율은요 OECD 평균 25에서 35% 저는 상속세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 25에서 35%와 비교해도 거의 2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번번이 이 개혁이 실패한 이유 또는 입법이 실패한 이유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보편 정상화죠. 곧 얘기할 보편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특례 학대를 동시에 끼워넣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편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특례 학대 순서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진할 보편 정상화 트랙 같은 경우는요. 아까 신 교수님의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유산세 취득의 전환이 굉장히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금 OECD 다수 국가가 채택한 방식으로요. 모든 납세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 사회적 합의가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야를 떠나서 여기에 이 유산 취득세로서의 전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제 현실화가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가표 기준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설명을 신 교수님께서 했지만 지금 공제 같은 경우는 25년째 5억 원의 동결이 되어 있고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까 84%인가요? 사실상 깎인 겁니다. 그게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 계층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까 이 테이블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런 다음에 미국 같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제 기준이 자동으로 물가에 연동되도록 설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감세라든지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산층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먼저 정상화 트랙으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쌓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 가업 승계 내지 또는 최대 주주에 대한 어떤 할증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의 확대가 단순히 어떤 특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인프라, 어떤 고용 또는 성장 지속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라고 인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 IBK 경제연구소장 조봉현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봉현입니다. 저는 사실 조세 전문가는 아니고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데 제가 가업성계는 2006년도부터 연구를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에서 60년대, 70년대 창업했던 기업들의 향후 10년 후에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까, 또 어떤 과제가 가장 클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CEO들의 연령이 결국은 이제 고령화되게 되면 기업 성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 과중한 상속세 하에서 과연 기업 성계가 가능할까라고 분석했을 때 그때 저희 답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기업이 계속 성계하지 않으면 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업승계가 우리가 뭐 법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오가지고는 이제 기업승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도 한 것처럼 후계자가 없어서 가업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M&A 형태도 많이 좀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이 상속 형태, 승계 형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업 승계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기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속세, 정리세 문제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 건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한국에 있는 최소한 업력이 20년, 30년, 40년 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어느 기업과 경쟁해야 될까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 발표했던 것처럼 대만이나 경쟁해야 될 국가들의 기업들은 상속세에 크게 고민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그런 기업, 해외에 있는 기업과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시장에서 과연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상속세나 정리세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개편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60년대에 똑같은 업종을 기계업종인데 두 CEO가 창업을 했던 기업이 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가지고 A라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지금은 자산 규모가 5천억이 됐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은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계속 이 기업에 이어는 기업 외적인 부분을 투자해가 실패하고 지금은 거의 적자 상태에 있어요. 그래 한 100억 정도밖에 자산 규모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기업을 키웠던 기업은 상속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똑같이 창업해가지고 지금 왔던 기업은 상속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느 기업을 더 잘했다고 칭찬하고 더 육성해야 될까요? 답은 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가업승계의 상속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혁신이라는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업승계 제가 20년 넘게 쭉 연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여러 에서 제도를 많이 개선하는데 이제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말자. 진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상속세와 정리세 부분이 엄청난 걸림돌을 작용한다고 하면 이 혁신의 관점에서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업승계 이야기할 때 상속세, 정려세,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여기에 좀 논의하고 있는데 좀 저는 그 틀을 벗어나가지고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정리세의 그 틀 속에서 접근하지 말고 기업 승계란 뭐 특별법을 만들든 하여튼 그런 법을 가지고 이제는 좀 논의하자.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세, 정리세를 가지고 논의하더라도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기업 정려, 기업 승계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규제 혁신 접근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기업 승계 상속세 정리세를 감면하는 건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 돈을 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거고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제로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 또 지금 사전 상속, 그러니까 상속뿐만 아니라 정리세 부분도 좀 상속세에 전환을 주는 형태로 좀 하자. 왜냐하면 CEO분들 만나보면요, 내 살아있을 때 좀 기업의 승계를 완벽하게 완성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좀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속세 위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는 정리세 부분도 좀 과감하게 좀 전향적으로 상속의 수준 정도만큼 좀 바꾸어서 사전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세율 구조 충분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연구했을 때 이게 만약에 상속세 내는 기업들의 샘플을 쫙 뽑아봤어요. 이 기업이 실제 지금의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얼마 될지를 계산을 하고 과연 그 기업이 지금의 상속세를 낼 수 있는가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90% 이상이 불가능한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승계 때문에 상속 때문에 이 기업이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과 상속세를 감면 내지 정부가
뭐 유예를 해주든 해서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만들었을 때에 국가가 벌어들인 세수를 계산해 봤어요. 5년이 지나니까 상속세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세수 정대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제는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속세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독일식 모델은 뭐 충분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업성도 공제 요건도 당연히 좀 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 CEO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낼 상속세는 이제 안 내겠다는 건 아니다. 내 기업을 계속 더 키워나가야 되고 싶은데 상속세 내면 돈이 없다. 자, 그러면 승계를 했을 때 그 상속세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투자와 연계시키면, 내가 상속세를 100억을 감면받았어. 또는 그러면 이 100억을 투자로 연계했을 경우에는 상속세 부분을 과감하게 저는 좀 공제해주는 이런 방안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가업승계 세금 마일리지 제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다. 기업이 상속세 고민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이상 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쭉 성장하면서 그동안 국가에 냈던 법인세, 직원들이 냈던 여러 가지 세금들 이런 것들을 다 DB화 시켜가지고 그런데 승계 시점에서는 상속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기존에 냈던 세금과 연계해서 좀 마일리지 제도 형태로 해서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세제를 감면해 주다든지 좀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결국은 잘 되면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합니다. 소주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주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해나가야만이 한국 경제의 미래다.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중심을 놓고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조용주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상속 및 조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올 초에 썼던 칼럼이 있었는데요. 이게 가업승계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아마 다 아시겠지만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거의 조금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업승계를 이렇게 잘못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부각을 해서 제가 그거에 좀 반대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왔을까? 지금 뭐 앞에 교수님들이 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세율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커피만 팔아서는 안 되고, 빵을 만드는 제과 설비가 들어가면 이제 가업승계 대상이 돼서 뭐 이제 사실상 뭐 100억 정도 되는 땅을 뭐 거의 세금 없이 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뭐 악용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비난받을 여지가 있긴 하지만 왜 그런 게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언론의 보도라든가 뭐 또 그런 의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법만 고치겠다고 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좋은 그런 제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근데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언론의 어떤 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토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신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전에 이제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이제 개편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또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거의 상속세 논의도 거의 되지 않아서 작년에 상속세 논의해라. 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상속세 논의 개편하고 그 국민들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왜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아무 논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칼럼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장 뭐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세율을 낮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 최고 세율을 채택해서 특히나 기업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율이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주식 5천을 넘어 8천을까지 가는 그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기 코멘트를 좀 하자면요. 어떤 제안 A 성과 연동 단계형 기업 상속공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제도는 2024년 개정을 통해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허용했으며 고용 유지 요건도 인원 및 총급여의 90%로 완화하는 등 상당히 유연해진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 A와 같이 선 임시공제 후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최종 공제를 확정하는 방식은 제도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미래의 세금 추징이라는 어떤 막대한 리스크가 그걸 지우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과 연동의 기준을 기업 내부에 통제 가능한 지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침체나 산업구조 조정 등 외부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 등 뭐 최근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성과 미달 시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의 사후 관리 요건 등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B 납부 유예 중심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납부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속 증여받은 기업 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는 납부를 이제 유예를 해줍니다. 발표하는 이를 매출 3천억 원 미만 등의 중견기업에 확대하고 과세 표준을 승계 시점 가치로 고정해서 유동성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처분 시점에 막대한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는 과세 이연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의 2018년 특례 조치처럼 절차적 안전장치와 함께 특례 경영 승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되 일정 기간 성공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며 기업을 경영했다면 처분 시점에 이연 세역 중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엑시트 전략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매각이나 M&A를 통한 정상적인 구조조정조차 조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안 C인 생전증여 활성화 및 상속정산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과세 표준 120억 원 이하는 10%, 초과분 20%의 저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절세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기 세대 교체를 유도하려면 생전 증여로 경영권이 이전된 후 후계자의 노력으로 창출된 기업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10년 또는 15년 이상 성공적으로 기업을 영위한 후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상속세 정산 시 기존 증여재산의 합산을 면제해주거나 큰 폭의 추가 공제를 제공해서 생전 증여가 상속보다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시그널, 사인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D인 소유 경영 분리형 공익 근로자 참여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 신탁이나 우리 사주를 통해 소유를 사회화하고 지배 구조를 분리하면 과세를 면제하거나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높고 ESG 경영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문화는 오너 일가의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오너의 지배력을 약화를 초래하는 이 트랙은 기업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랑스의 디트로에유 협약처럼 구속력 있는 사전 협약을 통해 분쟁 비용을 줄이고
이행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공익법원 등의 지분을 출연하더라도 의결권 제한 요건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거나 창업 세대가 전문 경영인이나 후계자를 멘토링하며 점진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과도기적 지배 구조를 우리 세법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전 등의 활성화와 소유 경영 분리의 현실적 난관과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수중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되고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만 사후 관리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고령의 창업자가 생전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일선에 물러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박 교수님의 발표에서 제시된 공동대표 허용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대표로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피상속인이 전문 경영인과 각자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유권 해석이 있듯이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에서도 부모 자녀 간 공동대표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원활한 연착륙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영권의 상실은 곧 기업에 대한 애착 저하로 이어집니다.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면 원호는 사실상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창업주나 후계자가 우리 사주 조합이나 공익신탁에 지분을 넘기되 차등 의결권이나 황금주와 같은 제도를 상법 및 세법과 연계해서 도입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근로자나 공익법인과 나누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되 주요 의사결정권은 일정 비율 이상 창업 가문이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이 트랙, 플랜티가 실효성 있는 선택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 세제는 단순한 감면이나 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최고의 50%의 징벌적 상속세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완화 조건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2026부터 28년 이후에 이행 로드맵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 적정 수준의 명목 상속세율 인하가 우선적으로 되고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 재원 A, B를 통해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 경색을 막고 재원 C와 D를 통해 투명한 세대 교체와 ESG 경영을 유도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고스피 8천의 시대를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의 좌장은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강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토론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강원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종합 토론이 뭐 하는 건가요? 이제 종합 토론은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토론자들께서 발표를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예. 거라고요? 예. 이런 거 처음이라서. 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부에서 이렇게 좌장을 둘로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감사드리고요. 신한 교수님께서 상속세가 없어야 오히려 경제가 부흥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박홍 교수님께서 가업승계에 있어서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한 가업승계에 있어서 이 세순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업도 존속해야 하니까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 어떻겠냐, 그런 그 외에 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석윤 교수님, 조병현 박사님, 조영주 대표님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발표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토론자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토론자한테 무슨 질문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냥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토론자가 발표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 시간은 플로어에서 아무나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면 그렇게 손을 들고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저도 플로어의 한 명으로서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답답한 마음이 이런 상속세 관련 세미나에 가면은 항상 이제 답답하죠. 눈에 봐도 이건 분명히 뭐 이중 상속의 말도 안 되는 거고 전혀 상속세의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국민들이 이거를 개정하자 그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오늘도 그런 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걸 계속 고집하느냐. 우리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상속세를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상속세가 진짜 부의 분배를 재분배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뭐 그런 걸 따지는데 정치권이나 언론 쪽에서는 이 상속세의 목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재벌 기업의 오너를 없애는데 너무 좋다.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만 넘어가면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문 경영인이 전문 경영 기업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달성하는데 너무나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상속세 논의를 할 때 한꺼번에 모두 논의를 해야 되냐면 전문 경영 체제가 좋다라는 신화를 없애야 되고 그거는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우민 정보를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스럽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표밭도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 정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상속세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표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것도 대주주가 자기의 지분을 아니면 경영권을 더 확보하는 건 무조건 안 되게 하겠다라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이외에 수많은 공정위법, 동일인 제도도 그렇고 모든 법들이 한 가지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벌의 오너를 없애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부 다 전문 경영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문 경영 기업으로 만들면 전부 다 망한다라는 거를 아주 강력히 동시에 발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택티컬한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해봤습니다. 그거 제 얘기였고요. 여기 플로어에서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저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플로어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들고 오늘 의견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Q&A 세션을 가질 건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 이 오늘 세션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박대출 의원님부터 혹시 오늘 저희 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의견을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지금 그 방향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주신 의견들이 기본적으로는 보면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이게 이제 관련돼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하려면 관련 법안을 지금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전체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업성계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이 개편안들 오늘 제시된 안들에 대한 공감대는 오늘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또 민주당하고 쉽지는 않지만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장을 강력히 관철을 하고 필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여론의 그런 힘, 우리 경제에 필요한 그런 제도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각인이 되고 힘을 얻게 되면은 국회에서도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주신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소희 의원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뭐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보다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보다는 제가 지금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데 계속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부의 세습이라는 그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원래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주식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이런 아젠다를 좀 던졌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이슈인 거다라는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쪽에서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이 부의 세습이 아닌 정말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바뀌도록 제고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원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혹시? 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상기입니다. 먼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훈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맨 마지막에 2026년부터 28년까지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답안을 제시해 주신 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이해관계자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지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두 분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역할이 크실 것 같고요. 근데 예측을 보면 지금 현재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작년만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에 대한 세율 부분을 이 토론에도 상당히 이제 이런 형태의 를 참석을 해봤을 때 주장만 하고 이제 실현 안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장 벗어나면 이렇게 공감대가 없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서 이게 중산층들이 이제 관심 가지면서 아까 이소 의원님께서 주식 투자를 해서 기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기업이 유지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어떠한 종전의 상속세에 대한 논의에 변화를 줄 수 있듯이 저는 사실 서울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이게 개편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가압승계 부분은 제 발표 준비하고 나서 이 가압승계 부분이 언론에 연속해서 나와가지고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가 여기 두 분 의원이 계시지만 여당의 그 의원님들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특히나 이제 청와대의 지금 정권 초기여서 영향이 큰 상황에서는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압승계 제도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영주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고쳐서 진짜 숨통을 터질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을 대겠느냐. 그래서 순전히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저도 상속세율 세율 높은 부분이 중산층의 세제로 변환되면서 개편될 여지가 보였다 이렇게 닫힌 상황에서 특히 가압승계 같은 부분은 최근에 여론의 동향을 보면 발행과는 다르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거는 그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2026년에 되면 2027년, 28년 이렇게 희망을 담아서 한 것이라 물어보시면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자께서는 이제 앉으시고요. 아, 그럴까요? 네, 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사회자는 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잘 안 해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이신 서채종 대표님께서 자기소개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상속세 폐지 운동본부 서채종이라고 합니다. 이 들으면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우선 이제 이거 하나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느냐 하면 부의 대물림.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국부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부의 대물림은 좋은 거예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욕구 때문에 지금 문화가 이 문명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다. 그 부의 대물림이라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꼭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그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쪽 세력들의 전략상의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 전략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협상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협상에서는 어떤 고지를 선점하는 게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매번 이렇게 보면 가업승계, 공제 한대 확대 이런 식으로 미시적인 부분만 꼬투리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협상을 하는 데서 그게 먹히겠습니까? 과감하게 큰 틀을 잡고 거기에서 양보를 해주면 그 세율이 낮춰지든지 어쩌든지 하지만은 가업승계를 하자 이렇게 적은 부분만 가지고 들어가면 필히 협상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속세를 폐지하자 좀 이렇게 과감하게 전략을 내시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가시면 세율이 깎이든 아니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든 그런 결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속세를 지금 우리들이 이제 상속세를 바꾸자 그럴 때 자본이득세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자본이득세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양도소득세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그 상속세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세무 쪽으로 잘 몰라서 한번 그 박봉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양도소득세 그 개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양도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속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매입원가를 그 원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만 넣어주면 나머지 부분 별 큰 그 개선 없이도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법을 모르는 제 그의 생각이거든요. 뭐 단지 이제 현금이라는데 현금 부분에 이제 그 포기를 하는 거죠. 대신 현금 상속은 포기하지만은 나머지 유형의 주식이나 토지나 아니면 예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뭐 코멘트 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그 전략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상속세 폐지 가지고 있는 파급, 미국이 2001년도에 연방 상속세를 그때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그 상하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통과가 돼서 10년 동안 연방수세가 줄어들면서 2010년에 없어졌다가 별도 조치가 없어서 다시 되살아났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미국으로 보면 상속세 폐지 한 나라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폐지는 쉽지 않아서 전략으로서 자본시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 근데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이제 생존하게 되는 상속인 간의 이제 자산이 이전을 이제 양도세라는 것은 유상을 전제로 하는데 무상까지 포함해서 과세를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전은 가능한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산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 과세가 되는 그 자산의 종류가 딱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결국에 양도소득세 범위에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기타 소득으로 넣었는데 그것도 스톱이 되니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자산이 제한됐기 때문에 상속세를 자본시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 현금의 경우에는 실은 상속 단계에서 과세 안 한다는 걸 선언하는 거고요. 그 외에 현금 외에 우리 지금 양도소득세 자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자산은 상속세가 작동이 안 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상장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에서 과세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체도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 이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양도세는 양도세 자산이 열거돼 있고 그리고 과세가 안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도 정비하면서 상속세 폐지를 같이 맞물려서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대물림 그건 나쁜 거 아니다.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이 좋은 게 아니고 소유 경영, 오너 경영 그거 정말 좋은 거다. 실제로 그런 거는 미국에도 이해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시도가 여기까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여기 다 다른 분들도 전문가이시지만 우리 권재열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희대에 근무하는 권재열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제가 가업승계 활성화인데요. 아까 전에 박건 교수님하고 또 다른 몇몇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집값이 지금 이제 엄청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내는 바람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속 증여세 개선 방안 중에서 상속보다 좀 더 어떤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증여세율을 좀 떨어뜨리는 것도 젊은이들의 어떤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있던 세제 개편에 보게 되면 저는 대학 다닐 때 배울 때는 상속 증여세는 같이 가는 걸로 배웠는데 이상하게 증여세는 그만두고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고 상속세 조금만 가게 되는데 상속세가 만약에 줄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부모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자녀들은 그냥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상속하고 증여세는 같이 인하하든지 같은 어떤 제도 개편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경우가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구간부터 1억, 5억, 10억, 30억과 10에서 50% 세율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증여세가 더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003년 12월에 상습에 개최됐을 때 그 당시 변칙증여가 이슈가 돼가지고 완전 포괄주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세도 지금 50% 세율을 낮추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보니까 상속증여세는 그 정치화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보다도 심지어 지금 세대 생략을 하게 되면 이제 세대를 넘게 되면 30%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때 어린이 주식 부자 그 다음에 빌딩이 소유자가 미성년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그거 못 참겠다고 그래서 세생략세를 20억을 초과하면 40% 적용을 받거든요. 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도 증여세 부분을 좀 낮춰줘서 돌아가신 난 다음이 아니라 증여 당시에 좀 낮춰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증여세가 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저항감이 더 크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속세 이야기는 증여세 이야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스웨덴 교수들을 만나봤어요. 대체 스웨덴은 어떻게 해서 물론 이제 자본이익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어떻게 없어지냐 했더니 거기는 소득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높아서 아까 뭐 특별한 이케아 이야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 가만히 있었냐 물어보니까 일단 소득세에서 많이 가져가 가지고 상속줄 게 없다 별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하다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 답을 요한 게 아니고 뭐가 정치한 뭐 이론적인 걸 가지고 한 줄 알고 스웨덴 교사한테 물어봤더니 답이 너무 생각지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증여세 부분은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대신에 국민들이 상속과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한테 공짜로 뭘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더라.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증여세율이 상속세보다 낮아야 된다. 저도 그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네, 하시죠. 네, 마이크가 필요하시죠? 저도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직 세무사로 지금 종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국세청에서 뭐 한 5년 이 정도 근무하다가 나와서 세무사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세무사 개업한 지는 만으로 한 12년 됐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범위가 이제 코스피 8천 그거보다도 이제 가업승계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쟁점이 돼야 되고 그게 주된 목적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이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제가 박대출 의원님실에 전화를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무슨 경영인 뭐를 하니까 또 한양대 이웅희 교수님실로 해서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제가 한 10대 번 돌렸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꼭 오고 싶어서 전화를 해고 지금 오늘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지금 와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증여세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가업승계 잘 돼 있습니다. 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 30조 6 한번 거기 보시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이 조항이 지금 우리 조병원 교수님하고 우리 박은 교수님은 이미 다 익히 아시고 계시고 이 부분이 가업승계에 대한 거를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조업이랄지 지금 37이나 무슨 락앤락 제조업들이 지금 이 조항을 일찍이 좀 개선했으면은 승계인들이 가업승계 자녀분들이 세금도 적게 내고 아마 좋은 효과를 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활성화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더 많이 하시면은 지금 낙후된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되거든요. 아까 대기업은 이 조항이 안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데 중소기업이 활성화하고 아주 좋은 혜택을 주는 게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문제점을 갖고 나오는 거는 이 소기업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한 업체가 축산업을 해요. 전라북도 남원에서 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감사 지적을 했어요. 2000년도에 저희 사무실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거를 해서 신고를 해줬더니 이게 업종이 축산업이 가업승계가 되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가서 따지고 뭐해도 지금 안 되고 이 신청에서도 결국은 기각이 됐거든요. 가서 지금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청 심사청구로 지금 하려고 제가 이제 많이 연구도 저도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 발표 논문들을 많이 봤습니다. 책자도 보고 그다음에 농민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놓은 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그거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리표에서 농업, 어업 뭐 이렇게 광업 이런 것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로 한국표준산업분리표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해가지고 이 농어업 뭐 이런 거에는 작물 재배업 한 종목만 돼 있습니다. 작물 재배업이 한 종류면은 우리 지금 박대출 의원님 진주 보면은 어업 굉장히 굴생산업 막 그냥 김영삼 대통령 가업 김 양식업
수십억 하지 않습니까? 그 가업승계 안 돼요. 지금 작물 재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업을 가업승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신청했는데 지금 기각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그 국세청이나 여기 재무부 재경부 세제실에서 혹시 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이거 정말 이제 이 법 좋은 법 만들어 놓고 아주 사장시키고 그 국민들을 우롱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3, 4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지적가 있어요. 주차장 관리업이 무슨 가업승계입니까 그게? 지금 그거를 그런 거는 해놓고 이거는 안 해놨어요. 지금 축산업 부산 진주 남해안 보면은 굴 양식업, 김 양식업 다 이거 안 됩니다. 이 법 조항을 따지면은. 근데 이게 축산업이 연간 여기 한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 양돈합니다. 양돈. 남원에서 양돈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이천이 축산업이 그 발전이 많이 됐어요. 뭐 닭 산란계, 육계, 염소, 사냥 다 그 이천 세무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천에 계신 분한테 하면은 좀 많이 혜택을 받을 거 하고 그 아버님이 해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아버님이 하던 거를 법인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한 다음에 자녀한테 주식을 68%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업승계가 축산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배제업종으로 해서 이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1년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직접 광주지방국세청 가서 다 해명하고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좋은 제도예요. 이 중소기업 아까 무슨 주식 서울 시내 무슨 빌딩 가진 사람들 이거 대상이 안 돼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배제된다는 게 부동산 임대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이용 장소 안 되도록 딱 네거티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웬 작물 재배업만 된다고 그러고 축산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감사 지적에서 지금 3억을 추징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부분에 저희가.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우리 박은 교수님이나 조봉현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오늘 처음 이렇게 뵙지만은 국세 심사위원도 하시고 국세청의 그 납세자 보호 담당관도 하시고 그 국세에 대해서는 실무와 모든 게 다 겸비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심사 청구를 할지 심판 청구를 할지는 지금 아직 좀 기간이 있어서 제가 지금 1년 동안 연구했어요. 이런 법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이거 이외에 또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정석영 교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보편 정산화가 먼저다. 근데 그거는 놔두고 자꾸 이렇게 이제 특례 확대. 그 특례라는 건 결국 보편적으로는 대기업인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금 부담을 가져야 되고 지방에 살고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특례로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특례를 하려면 좀 확실히 해라. 작물업만 하지 말고 업, 임업, 광업도 다 해다. 그래갖고 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 오늘 얘기한 것 같아요. 보편화는 그러면 포기하고 서울과 대기업은 상속세로 그냥 뚫겨 맞고 지방과 중소기업은 상속세에서 이제 구해주고 그런 특례화로 갈 건지 아니면 보편화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 정산화가 먼저 돼서 이왕에 만드는 법이 대기업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한 그런 거로 갈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있습니다. 저는 상속세 같은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기술자로서 그냥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중국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은
중국의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뭐 태양열,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정부 주도적으로 새로운 뭔가의 산업을 만드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투입하면서 하는 스타일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명시적인 스타일의 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품질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똑같은 스타일로 가기는 힘들고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가령 노하우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아니라 굉장히 암묵적으로 가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암묵적으로 가려면은 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암묵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하고 사실은 그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굳이 그네들은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노하우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오히려 더 중국과의 기업과 경쟁을 할 때 더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중국의 산업 특히 또 미국 산업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명시적인 스타일의 산업이고 일본의 산업은 그렇지가 않은 산업인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도 일본 기업처럼 가야지만이 중국 기업과 지금 이제부터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기업이 가려면은 오히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산업 같으면 중국은 전기차를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켰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을 계속 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암묵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기차로 빨리 가고 일본은 그냥 계속 이쪽으로 들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데 서로 간에 포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오너들이 굉장히 들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 일본에서 혼다하고 닛산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도요타는 최근에 1000만 대에서 작년 데이터 보면 1100만 대까지 더 올라갔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자동차 산업은 은근히 오너들이 지배하는 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그렇지만은 그 포드도 그렇고요, BMW가 그렇고, 그다음에 도요타가 그렇고 이게 뭐냐면 암묵적인 지식들이 많이 요구되는 산업들이 비교적 오너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가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중국이 굉장히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업의 승계가 오히려 굉장히 촉진시키면서 가야지 지금 중국하고 경쟁에 뭔가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중국하고 지금 경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지금 전략적인 선택인데 이거를 중국과 같이 인해 전술로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상속세 아니면 기업의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기 대해서 또 멘트. 네네네. 의원님 하시죠. 그 제도를 이제 개선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제 논의라도 이제 그 보편할 거냐, 좀 특례화할 거냐 그런 또 방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향, 원칙이나 방향 이런 거 할 때는 업종별 지금 어떤 것도 하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업종이라는 자체가. 저는 업종도 중요하지만은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업승계로서의 가치는 그 기간에서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라면은 200년 끓인 기업이 하나고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규모가 꽤 커져가지고 정여세든 상속세든 그 액수가 커져 버렸다. 기준을. 무슨 라면의 가업승계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는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렇지만 어떤 업종이든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게
하나 승계할 만한 가치가 생기지는 것, 그것을 지속해온 기업의 기간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 기간이 경쟁력을 어떤 상징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우리가 좀 맞습니다. 차관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안목지가 싶습니다. 계속 승계돼야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의원님 말씀 아주 옳고요. 결국은 오너 경영을 그렇게 터부시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로도 또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또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말씀하시죠. 네. 머니투데이 양명권이라고 네. 공부하러 왔는데 궁금하게 이렇게 근데 이재용 회장도 상속세를 다 완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가 말한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한진 뭐 효성 이런 데들은 사실 다 승계가 안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우리가 뭐 중견기업에서는 가격락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쓰리세븐 이런 데는 뭐 승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던 이게 왜 어떻게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대기업들 이제 꼼수를 써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중견기업만 그런 사례가 생기고 대기업들은 안 생기는지 좀 말씀 좀. 발표자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발표자분께서 혹시 신 교수님 그 대기업들은 그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은 줄여 나갈까 하는 거를 갖다 오래전부터 계획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 중견기업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회사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의 세습이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상속세가 부자는 그걸 잘 피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소 중견 기업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기간을 보던 업종을 보던 정말 안목지가 필요한 기업과 아닌 기업 그런 거를 문제는 그거를 시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로 그거를 사전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도가 먼저 가고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줄여가고 그런 부분이 상속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아까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50년, 60년 그러다가 지금은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는데 13년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박 교수님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이제 사후 나중에 이게 잘 되면은 좀 면제해주고 안 되면은 좀 페널라이즈 하는 그런 건데 그 오히려 안 된 거에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기술 주기가 점점 짧아져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구글도 저렇게 독점력 있는 게 갑자기 챗GPT 나오니까 구글도 막 매출이 줄잖아요. 점점 독점력이나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갖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장수기업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게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 변화와 트렌드 앞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서 거기에 따른 상속증여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상문에 해주시기. 그래도 기업 측에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 측에서. 오 팀장님.
네, 그러면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알아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